과밀안의 인사이드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여름 이후에 처음 모셨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름장의 강세장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의 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의 뷰를 지금 11월에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주제 확인하시죠. 11월 FOMC 평가 및 전망입니다. 지난 9월 FOMC 때는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었고, 첫 동결이었고요. 11월까지 해서 두 번째 동결, 이렇게 금리 동결이 이어졌는데, 9월과 11월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9월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긴축에 대한 그런 좀 텐트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좀 조정이나 또 그 국채 수익률의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11월에는 좀 또 사뭇 다르게 다시 한번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년 중순에 좀 나올 정도로 일단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이야기꾼 대표님은 연준의 11월 FOM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좋게 평가하고요. 금리 동결은 하는 거예요. 이미 9월부터 금리 동결의 기준은 나온 것이고. 예. 다만 그냥 연준은 이제 상투적인 립 서비스가 항상 들어가죠. 추가 금리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 인커밍 데이터를 보고 다음 FOMC에서 결정하겠다. 이번에도 그 얘기 또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뉴스 기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하는 논리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상투적인 립 서비스에 집중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점도표까지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파월 의장께서 점도표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현실화되지 않는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점도표 이제 12월 FOMC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고 내년 5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걸 모두 부정한 거예요. 그럼 12월에 FOMC 때도 금리 동결할 수 있다. 그다음 내년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해졌느냐?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현재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의 괴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단기채 금리와 비슷하고 장기채 금리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위로 올라간 게 작년 4분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다녀야 되는 2년물 단기채 금리도 이번 올해 중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다 높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가 때문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대 마진이 악화될 수 있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시장에서는 신용 경색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없으니 기준금리 동결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장기채 금리가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긴축 효과는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월가는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지표를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월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2분기 대비 4.9% 상승했어요. 이거는 경기 과열을 우려해야 될 정도의 수치예요.
4분기와 내년은 조금 안 좋은 건 GDP가 사실인데 둔화될 거라고. 그래도 평년 수준은 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조장창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작년 12월에 처음 얘기했죠. 마이클 윌슨을 필두로 월가 전부 경기 침체 온다 그러더니 안 오니까 그러면 2분기에 올 거야. 안 오니까 3분기에 올 거야. 안 오니까 4분기에 올 거야. 최근엔 뭐가 나오냐면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면 또 미룰 거예요. 이게 무슨 전망입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 겨시 경제 지표만 보시면 돼요. 남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지표상은 이미 지금 2020년 4월 이후 미국 경기 확장이 지금 41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조금 오고 경기 침체는 온 적이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 기간인데, 대세 상승 기간은 경기 확장이 100개월 넘게도 지속돼요. 네. 1990년대도 128개월인가 그렇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경기 상황이 과열되지만 않고 잘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잘 눌러져 있는 상태,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2%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 올지는 좀 아직은 그냥 모르겠지만 립서비스예요. 못 간다고 보세요. 2% 갈 수도 있고, 네. 3% 뭐 2% 후반에 갈 수도 있고,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좋겠다는 거지, 2%가 안 되면 난 무조건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연준. 이미 지금 금리 동결하고 있잖아요. PCE가 9월에 얼마입니까? 3.4%죠. 코어 CPI 얼마예요? 3.67%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지, 아직 2%가 안 됐으니 금리를 더 올리고 긴축 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은 시장과 계속 밀당을 하는 겁니다. 나 금리 동결할 거야. 이제 상황 좋아졌어. 하지만 립 서비스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좋아지면 또 올릴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음 달까지 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유보적이고 전략적인 그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가와 신용은 굉장히 대중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신용이 무너지면 멀쩡할 때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냥 없던 신용 경색도 생기는 거예요. 물가도 마찬가지로 멀쩡하다가 뭔가 하나 약한 고리가 깨지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연준이 그걸 경계하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네이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회복이 됐죠, 3분기부터. 그 다음에 실업률 지금 10월에 3.9%까지 올라갔죠. 9월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명분을 박탈하면서 경기는 회복하는 그 아슬아슬한 뭐라 그럴까요? 그 선을 잘 타고 있어요. 뭐 이게 한 4.5%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3.7%, 3.8%, 3.9%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연준 너는 금리 인상의 명분은 없어. 하지만 경기 회복은 방해 안 할게. 이 정도의 선을 잘 지키면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신규 일자리 수도 계속 줄고 있죠. 평균 임금 상승률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골디락스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월가는 특히 채권 트레이더들 중심으로 경기 침체 오니까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이 폭락해야 채권 트레이더들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 상황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가 격언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 엔간해서는 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길게는 2025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격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엔간해서는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월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일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룸이 커요. 제로 금리에 있을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게 양적 완화인 거예요.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위에 있으면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신용 경색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무너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신용 경색이 발생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그다지 안 내릴 거예요. 1995년부터 1999년에 연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조금 내렸다 하면서 고공권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네. 이 이야기꾼 대표의 프레임이 우리는 그 주기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기다렸던 분이 오셨네요. 폭망 삼파장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또 지금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꾼 대표님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잘 이해되는 측면들이 또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1990년대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때는 경기 회복이 100개월 이상 지속됐다. 이 100개월 이상의 경기 회복이 지속될 때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나요? 중기 상승장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보통 여름의 대본에서. 후반부부터 가을 국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초호황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미국의 경기 상황 체크해 볼까요? 일단 경기 침체라고 자꾸 월가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이제 권위의 오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자라든가 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뭘 얘기하면 아예 언론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 그러면서 언론을 무비판적으로 믿게 돼요. 또 하나의 권위의 오류 중에 하나는 이제 계산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CPAM이라든가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에 풍미했던 LTCM의 굉장히 복잡한 파생상품 그 모델 이거는 슈퍼컴퓨터까지 필요한 계산이 필요해요. 이러면 뭔가 계산이 엄청나면 뭐가 있겠지.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역사적으로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게 문제예요. 경제학자 중에 지금 그 시장 전망을 맞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월가도 지금 작년 12월부터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도 경기 침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경기 국면의 5단계라고 그러니까 사물이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시경제 지표가 수백 가지잖아요.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야 돼요. 도식화하고 그 극단순화를 해야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 국면의 5단계라고 나름 정리를 해드린 게 뭐냐면 먼저 이제 공황의 바닥이 나오고 첫 번째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가 뭐냐면 1단계. 그게 주문이 증가하면서 재고가 바닥을 쳐요. 주문은 이제 공장 주문이 있고 내구재 주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고는 기업 재고가 있고 소매 재고가 있고 도매 재고가 있으니까 적당히 한두 개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되면 경기 회복의 후반기. 그게 뭐냐면 생산이 증가해요.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가 상승해요. 지금 미국이 여기에요. 그다음에 2단계. 미국은 2단계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미 2단계가 있고 3단계 준비하고 있어요.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경기 회복이 아니고 경기 과열이 시작되기 초기 단계예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빠르면 4분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아니라 4분기부터는 경기 확장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계속 확장되고 증시도 계속 상승해요. 그러다 4단계가 되면 뭐냐면 드디어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 옵니다.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 온다고 해서 증시가 당장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마지막 5단계가 뭐냐면 재고까지 정점을 쳐요. 재고가 정점을 치면
공황은 언제 나오냐면 재고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재고 후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는 재고 전에 나와요. 그러면 기업 실적의 정점은 언제 나오냐? 공황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작년부터. 작년 그 소공황의 바닥이 언제였습니까? 10월이었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의 바닥이 언제냐? 올해 1분기였어요. 그 다음에 경기의 바닥이 언제냐? 올해 2분기예요. 그 다음에 경기 1단계로 간 게 3분기. 그 다음에 8월에 공급망 지수 상승하고 상승 전환했고, 그 다음에 9월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갔어요.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제조업 경기가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9월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지금 2단계가 완전히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재고가 슬슬 상승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고가 9월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가 되면 경기 확장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에 모두 동참하는 게 지금 시간 문제예요. 지금 3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 실적 EPS가 무려 18% 증가했어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미 기업 EPS의 바닥은 올해 1분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미국 기업 EPS가 올 초 대비 지금 48%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 20%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는 거를 감안을 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기 전까지 월가는 기업 실적의 하강 실현을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황 중간에 기업 실적의 정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가 실적 시간차, 경기 실적 시간차이기 때문에 이 시간차를 감안하고 거시 경제 지표를 보지 않으면 완전히 엇갈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말로 얘기해서 실적 최대일 때 실적 최대 전에 팔고 실적 최악일 때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엇박자 걸리는 거 홀라요. 네. 어닝 쇼크 많이 나왔을 때, 그쵸. 그럴 때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국의 기업 EPS 동향을 봤을 때 올해 내내 상향 조정, 그리고 내년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내년에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서 저희 다른 분들 중에서 윤지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지금 너무 높게 사상 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해서 당분간은 좀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중국이랑 유럽 경기는 어떤가요? 좀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유럽은 아직 좀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근데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의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수출은 플러스 영역으로 올랐었어요. 그 부분은 좋은데 여전히 아직 PPI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유럽도 지금 물가는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물가는 잡히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금 PPI가 바닥을 치고 있고 경기도 아직 지금 회복으로 돌아서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기는 지금 미국하고 대부분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 또 증가하잖아요. 그럼 주문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재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중간재를 수입을 하면 한국이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산이 증가하잖아요. 생산 증가가 시작되면 중간재 수입도 더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 수출도 더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 생산도 증가를 해야겠죠. 이게 재찍 효과에 의해서 한국은 더 변동성이 큽니다. 네, 미국은 효과. 요만큼 움직이는데 한국은 예.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올해 중반까지 한국이 경기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더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상황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았는데 이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전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평가를 그렇게 했다가 뭐 나중에 평가가 틀렸다고 그래서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만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 수출 10월부터 플러스로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9월부터 플러스로 올랐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도 경기 2단계 국면으로 지금 진입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액이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10월에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축소됐으면 굉장히 거의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은 8월부터 증가가 시작했고 예. 9월에 무려 24% 급증한 상태예요. 산업 생산 내에 나오는 지표죠. 그렇죠. 이게. 예. 산업 생산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 반도체가 특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경기 회복의 후반기에 와 있는 상태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회복의 후반기가 돼 있어서 4분기가 되면 한국도 경기 확장기로 가는데 미국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미 가격은 계약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증시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별로 전망하고 불일치가 있다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수출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 국내 지표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11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11월 증시 전망해 주시죠. 일단 좀 정부 리스크가 컸어요. 탈달러 너무 빨리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너무 안 해서 사실 정부 지출을 조금만 했으면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치욕을 적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매도 금지 사태는 거의 지금 해프닝이에요. 블룸버그에서 지금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돌아서고 있고 산업 생산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정부 리스크를 충분히 덮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금 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신용잔고가 16조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신용 거의 떨어졌다. 영풍 사태도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미수도 좀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투매는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작년 초에 신용잔고가 거의 16조였기 때문에 거의 작년 초 신용잔고 수준까지 지금 축소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투매는 나올 만큼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12개월 forward PER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상 8배에서 12배 사이를 움직이는 게 코스피예요. 그러면 8배가 바닥인데 지금 10배면 바닥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하면 9.6배, 반도체를 제외하면 7.9배까지 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되살아나면 PER이 12배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는 얘기예요. PBR 측면에서도 통상 바닥이 0.85배 정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0.86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PBR 측면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 측면에서는 훨씬 지금 좋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세린메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작년에 내년에요?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세린메이는 없다. 아니요, 내년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세린메이가 예. 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작년에 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데 네. 통상 1년 중에 5월에서 10월이 제일 안 좋아요. 예. 그래서 5, 6, 7월은 괜찮았는데 8, 9, 10이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8, 9, 10이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 100% 11월에 상승을 해요. 통계예요, 통계. 11월에 상승하는 게 100%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미국 대선을 제가 굉장히 시즈널리티 중에 가장 중요한 시즈널리티로 보고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때가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 그게 작년이에요. 그 다음에 3년 차와 4년 차가 제일 좋아요. 올해가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인데, 3년 차는 왜 좋냐면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권의 일단 중간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끝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게 있고, 4년 차에서는 왜 주로 상승을 하냐면 유동성이 많이 퍼져요. 왜냐하면 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퍼지고
대통령들이 경제에 부정적인 립서비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였죠. 트럼프가 립서비스로 트위터에다가 맨날 그러던 게 4년 차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4년 차에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닥인 반도체를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답변 주신다면. 업종이나 종목은 얘기하지 않는데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2차 전지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끝났어요. 시세가 낮고 좀 더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지금 제가 경기하고 반도체 업황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그 회복 초기 단계를 지나 후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이. 근데 그 중에서도 후공정이 좋죠. 왜냐면 인공지능 서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꾼 대표 모시고 경기와 주식시장 알아봤습니다. 밸류에이션까지요. 분석 고맙습니다.